오늘의 미주픽입니다. 기대를 하면서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주픽!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신얼입니다. 오늘 FOMC가 끝나고 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하게 된 김호경입니다. 간밤에 이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좀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미국이 올해 첫 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이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좀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이 시장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오늘 또 함께 짚어볼 저희 미주픽을 찾아준 뉴페이스, 이 또 ETF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실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미주픽 가족분들이 옥둥이거든요. 네. 옥둥이 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옥둥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해외주식 분석 실장을 담당하고 있는 박승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두 분은 좀 친분이 있으시다고요? 네, 둘 다 그 회사는 떠났는데 한테 같은 적을 두면서 정말 이제 직장인들처럼 막 대회도 하고요. 서로 고민 상담하면서. 그리고 매주마다 정말 치열하게 공방을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면은 날카로운 분석을 반격을 제시하고 제가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함께 또 일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또 두 분의 케미를 제가 또 더욱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기대되는 게 실장님이 지금 리서치에서 해외 주식 실장을 맡고 계신데 사실 주식뿐만 아니라 지금 ETF를 주로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외환, 원자재,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다루고 계세요. 그렇군요. 그리고 운용도 직접 증권사에서 프랍데스크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 운용에 하는 있어서 개인 투자자의 마음, 그리고 분석에 있어서 지금 현재 대가로서에 있지. 너무 이 콜라보가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능력자를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옥둥이 분들 두 귀 활짝 열어서 저희 1시간 꽉꽉 채워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와 해외 모두 자산을 커버할 수 있는데 오늘은 옥둥이 분들 위해서 미국 주식 중심으로 ETF 전략을 함께 살펴볼 박승진 실장님과 함께 오늘의 미주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옥 반장님, 오늘의 시간입니다. 선물 확인해 주세요. 네, 선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한국과 일본은 오늘 사상 최고치로 좀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런 와중에 현재 선물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두 개 다 나스닥 그리고 S&P 초록불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나스닥이 지금 1.03%, 이제 상승을 하면서 24,715포인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엄청 큰 폭이죠? 어제는 약간 빨간불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저희 미주픽 시작하고 나서 선물에서 1%대는 처음 보는 거 같죠? 처음이에요. 엄청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S&P는요, 0.84% 상승을 하면서요, 6,715포인트에 머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실 나스닥이든 S&P든 사상 최고치인데 선물 시장에서 1% 내외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파죽지세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역시나 나스닥에 대한 옥둥이 분들 그리고 서학개미 분들 뿐만 아니라 저는 글로벌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좀 쏠려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옥둥이 분들 어떤 또 지금 투자의 마음을 가지셨는지 금리 인하와 함께 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모든 옥둥이 분들 모두 오카입니다. 환영하고요. 오늘 어떤 옥둥이 분들이 또 들어오셨는지 함께 볼까요? 덴버 이야기님께서 오늘 또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항상 들어와 주시는 박진선님, 그리고 또 땅비니님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테어웨이 투 조커님도 오늘 또 인사를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분들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원래 항상 들어오는 우리 옥둥이 가족분들 안 들어오면 저희가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서 들어오셔서 인사 나눠주시고요. 오늘 또 저희가 정말 소중한 너무 귀한 분을 또 모셨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마구마구 여쭤봐 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동이 분들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박 실장님께 계속 얘기를 해서 저희가 계속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장가지는 치고 핵심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슈픽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픽,
연준 금리 인하입니다. 네, 이 연준이 드디어 금리를 내렸습니다. 이 뉴욕 증시는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네, 맞습니다. 금리 인하 되었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이라고 좀 볼 수 네. 있는데 이번 금리 인하를 리스크 차원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은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애매한 스탠스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발언 때문에 시장이 좀 실망을 하면서 주가 낙폭이 컸던 거네요. 그러면은 이 금리 전망은 좀 어땠나요? 네, 가장 중요한데요. 연준은 점도표를 통해서 올해 이미 한 번 이제 금리를 내렸고요. 네. 남은 두 번의 FOMC에서도 두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점도표를 통해서 시사를 했습니다. 네. 지난 6월 점도표보다 한 차례 더 인하가 좀 반영이 되었는데요. 내년에는 한 차례 인하 정도로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제시되었는데 네.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지금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은 점도표에 점이 찍혀 있는 레인지를 보게 되면 네. 연준 위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번 인하는 고용 둔화에 포커스를 좀 맞춘 조치였고 연내 세 차례 이후 또 내년에는 다시 신중론으로 좀 돌아설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럼 여전히 또 이 통화 정책을 둘러싼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실장님 또 저희 오늘 간밤에 FOMC 발표가 있었는데요. 좀 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전반적으로 뭐 사실 이게 내용들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도비시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가 네. 나중에 사실 이제 파월 의장의 얘기들 그리고 또 사실 경제 전망의 그 지표들을 보면서 조금 이제 퀘스천 마크가 좀 많이 달렸던 부분들이 네. 중간에 네.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보면은 점도표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거 같은 경우는 9대 10으로 사실은 지금 75bp 인하, 총 75bp 인하를 네. 또 프라이징을 하고 있지만 더 부각이 됐지만 사실 9명은 위에다가 한 칸 위에다 찍어놨기 때문에 네. 사실 한 끗 차이로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이건 아시다시피 10월, 12월 지표에 따라서 그냥 한 번 더 하나만 올라가면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또 좀 괴리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사실 2026년이랑 27년까지 가면은 너무 당연한 현상이긴 하지만 이게 점이 분포가 이만큼 세로로 쫙 벌어져 있는 것들이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보고 있지만 이 마이런 이사 이번에 새로 네. 들어온 분 같은 경우는 저 밑에다 혼자 찍어놓고 네. 왕따처럼 이렇게 밑에 혼자 덩그러니 있었고 네. 나머지 분들은 이제 기존의 전망들을 본인의 각각의 색깔을 넣어가지고 찍어놨다 보니까 이게 세로로 길게 섰고 이게 결국은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엇갈리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올리고 또 물가를 올리고 근데 실업률은 또 내리고 또 그 금리 전망 또 다시 내려놓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뒤섞여서 모순적인 행동들이긴 한데 네. 뭐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좋은 것만 보자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실업률이 이 와중에 낮아진 거는 금리를 그만큼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네. 의지로 지금 해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셨는데 연준 위원들의 이제 점도표가 매 분기 마지막 회의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3월, 6월에는 조금씩 올라갔거든요. 네. 이번에 드디어 터닝 포인트가 나오긴 하면서 금리 인하는 한 거는 네. 주식 시장이 긍정적이다라고 네.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마이런 연준 이사가 보니까 혼자 저 밑에 찍어놨더라고요. 누구인지 이름이 없는데도 보이잖아요. 아, 네. 50pp를 3번이나 하겠대요. 오. 올해. 근데 그분이 내년에 초에 임기가 만료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쿠글러라는 연준 이사가 네. 아무도 이유를 몰라요. 사임을 갑자기 했어요.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오, 그래요? 그냥 우리 추정컨대 트럼프가 물러나라고 했겠죠? 네. 그래서 트럼프의 경제 책사이자 복심인 네. 마이런 연준 이사가 네. 들어갔는데 3번 할 수 있는데 네. 금리의 투표를 3번 자기는 혼자 50bp 3번 하겠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이거 뭐 지지가 있었나 하니까 파월이 되게 뜬금포다라는 네. 식으로 광범위한 지지가 없었다라고 했었거든요. 오. 네. 근데 주식시장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개연성이 좀 높지 않나요? 사실 레인지는 벌어졌는데 네, 네. 결국에는 그 하단에 시킨 점은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6월 달은 거의 플랫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분명히 고민이 될 거고요, 당연히. 네. 그리고 사실 이게 고용시장이 좀 망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미 저희가 보고 있는 현상이고, 네. 사실 물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지만, 물론 이제 관세의 영향들도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성장을 보면은 물가 압력이 그렇게 뭐 좀 완화되었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파월 의장이 또 꺼내놨기 네.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보면은
사실 지금 좋은 것만 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도비시한 부분들의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또 사실 그 점도표랑 이제 사실 이사진들의 의견을 보면서 좀 재밌었던 게 그 방금 말씀하신 마이런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의 임무가 1월 말까지 어차피 돌아갈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임무를 다 하고 가자. 트럼프로부터 네. 이제 받은 임무를 다 하고 가자 이거였고 사실 이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월러라던가 네. 보우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친트럼프 성향의 이 색깔들을 보여주는 인사들로 좀 잘 얘기가 되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 점도표를 먼저 보고 이제 회의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컨센서스가 찍혀 있는 걸 보고 50bp는 조금 무리다 싶어서 25bp를 찍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월러 같은 경우는 사실 차기 의장으로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차기 의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제 좀 그래도 발을 맞춰서 가려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우리 올해도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원래 1위 후보는 처음에는 선명한 색깔을 내다가 1위가 되면은 안전지향적으로 가면서 그렇죠. 표를 좀 다독여 주는 네. 게 주된 전략인데 네. 월러 연준 인사가 이미 치고 네, 나가고 지금 그런 있잖아요. 분위기를 보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되고 나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네. 혼자 너무 극단적으로 네. 가면은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 같고 네. 이번에는 월러보다 확실히 마이런이 눈에 띈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그래서 어제는 나스닥이 힘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 이슈도 있고 조금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숨고르기를 그 전날부터 했는데 금리 인하하는 날까지는 숨고르기를 하고 네. 이제 소화한 다음에 다시 뛰어볼까 하면은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전에 아까 선물을 맞아요. 봤지만 나스닥 트럼프를. 1% 정도 그쵸. 이렇게 높은 상승률을 맞아요. 기록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뭐 대형주 M7 필두로 해서 대형주들은 좋지만 중소형주 미국 쪽에서 좀 더 퍼포먼스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펌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런 연준의 스탠스가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이러한 흐름들이 이 나스닥 중심의 중소형주, 기술주, 성장주에 긍정적인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아니다, 어디에 배팅을 하십니까?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기술주하고 네. 이 중소형주는 좀 나눠서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러셀 어제는 괜찮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러셀하고 이 나스닥을 조금 저는 쪼개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다음 물가 지표가 나올 때까지는 중소형주 그래도 좀 같이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일부 형성될 수 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스토리를 좀 아직까지 연결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물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PPI 저희도 봤지만은 PPI에서 사실 보면은 이게 물가가 정가가 안 되고 있는 거. 뭐 어제 파월 의장도 사실 수출과 이제 소비자 사이에서 어느 이 기업들이 지금 일단 이걸 다 맡고 있다라는 표현들을 또 해줬잖아요. 네, 맞아요. 뭐 저희끼리 하는 브로커가 지금 다 부담하고 있다. 그렇죠. 중간에서 누군가는 지금 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끝까지 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또 분출이 될 거고 그 과정들에 대한 경계감들이 물가 지표 발표될 때는 조금 또 가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고 있어서 중소형주는 조금 랠리를 좀 짧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테크는 이게 사실 또 전체적인 상황을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뭐 정말 찝찝함이 어느 정도 좀 남아있는 내용들이긴 하기 때문에 이 탑다운보다는 바텀업 측면에서 실적 모멘텀을 보면은 그래도 테크 쪽은 좀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크는 실적까지 크게 뭐 해가 될 일은 없고 기업들의 자생적인 힘들이 강하기 때문에 갈 거고 러셀과 같은 중소형주 이제 연간돼서 이제 온기가 쫙 퍼지면 중소형주를 가져야 되는데 길게 보기보다는 타이밍 싸움이 조금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속칭 이제 치고 빠지기 단타 전략이 중소형주에 많이 빈번한데 일단은 그런 가능성은 좀 더 열리겠네요. 금리 인하 과정에서. 알겠습니다. 우리 FMC 얘기는 요 정도 하고 두 번째 이슈픽으로 함께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 박 실장님을 모셔서 ETF에 대한 이슈를 뽑아봤습니다. 레버리지 ETF입니다.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면서 지난주 레버리지 ETF에 엄청난 자금이 유입됐다고 합니다. ETF 중에서도 특히 양자 컴퓨팅과 또 AI 관련된 이 레버리지 ETF들이 좀 눈에 띄게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핫하죠. 양자 컴퓨팅 분야의 대표 주자 아이온큐 ETF가 무려 70% 가까이 올랐고
그 라이벌이자 경쟁사인 리게티 컴퓨팅 관련 ETF도 55% 이상 상승했습니다. 네, 이 양자 컴퓨팅 기술은 여전히 좀 상용화까지 시간이 필요하지만 ETF 시장에서는 AI와 또 반도체를 잇는 이 미래 기술 테마로 보고 성장 가능성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 분위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AI 칩을 만드는 마이크론, 오라클도 ETF가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을 했고요. 네. AI 개발에 필수적인 GPU 인프라를 제공하는 코어 위브 관련 ETF도 50% 이상 오르면서 시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역시 시장은 늘 다음 먹거리 그리고 또 다음 성장 동력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관련 ETF들의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 또 추이를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실장님 좀 이 미국 ETF 시장을 보면요, 이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이 차익 실현을 나타내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전반적으로 ETF 시장 좀 총평 부탁드릴게요. ETF 시장은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기술주 그리고 또 사실 이게 지금 이 아이온큐 2배 레버리지라던가 또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이 레버리지 ETF들은 네.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개별 모멘텀의 중요성들이 또 부각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사실 시장 기저에 깔려 있었지만 네.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에 이 애널리스트 데이를 하면서 2026년, 27년에 이 기술 개발에 대한 조금 이제 청사진들을 좀 밝혔던 부분들이 네. 있었고 그리고 또 사실 지금 이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인수합병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그래서 영국 이제 예, 10억 그렇죠. 달러.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지금 기존엔 이제 양자 컴퓨팅 뭐 제조기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이틀을 달고 있다가 이 보안 부분까지 또 이제 고려를 한 이게 약간 좀 더 종합적인 기술을 더 확보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그 양자 컴퓨팅은 그 동시에 연산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네. 그 기술을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보안에 대한 얘기들도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이번 인수합병 건 같은 경우는 그 부분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전략이 또 발표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개별 종목의 이 모멘텀들도 같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실적이라던가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분위기들이 이 조금 더 명확한 그림을 제시하는 쪽으로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작용이 들어오는 이런 현상들이 좀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명확한 게 나오면은 레버리지로 더 가나요? 그렇죠. 사실 이게 이게 사실 저희가 수익률을 또 뽑아 보면은 네. 이게 ETF가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이 좀 다른 것들은 미국은 아시다시피 저런 종목들, 그러니까 네. 한 종목 개별 종목의 레버리지 ETF들이 또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네. 한 종목의 30%까지밖에 네.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게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개별 종목의 레버리지 ETF는 개별 이 수익 모멘텀들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 상위권들의 항상에 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에 대한 배팅 성향이 종목 관련되어 있는 집중되어 있는 레버리지 ETF로 더 수요가 갈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종목 사서 내가 기대 수익률이 10에서 20%다. 네. 근데 레버리지를 사면은 20에서 40을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걸로 쫙 가는 그런 네, 트렌드가 우리 서학개미 분들은 좀 있을 수 있어요. 서학개미는 더 강력하게 있습니다. 네, 그러세요. 근데 반대로는요? 반대로 빠지는 폭도 좀 더 크지 않나요? 맞습니다. 사실 레버리지 ETF는 사실 뭐 다들 아마 이미 잘 알고 계시면서 투자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네. 이 레버리지 ETF는 사실 장기 투자를 해도 불리한 상품이긴 합니다. 이게 뭐 지수가 뭐 한 100%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더라도 100% 올라갔을 때 사실 200%가 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등락을 할 때 이 누적되는 등락률에 좀 로스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고 또 사실 그 안에서 비용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모멘텀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이걸 수익을 취할 수 있다. 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뭐 조금 더 보면 이제 공격적인 성향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런 레버리지 ETF들을 엄청 또 좋아하십니다. 네, 저희 옥동이 분들은 되게 다양합니다. 네. 다양한 옥동의 분들이 네, 계시죠? 그래서 다양한 얘기를 좀 오늘 네. 부탁드리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레버리지 ETF 당연히 리스크 대응도 필요하고 전략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번 수익률이나 지금 워낙 AI 관련된 테마가 너무 좋기 때문에 레버리지에 관련된 게 주식으로 쫙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이 금리 인하 날이니만큼 사실 금리 인하 전에는 미국채 초장기채 투자에 레버리지를 엄청 많이들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매수를 했는데 지금 네. 거의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또 이 최근에 보면은 이 서학개미 분들이 더 점점 더 스마트해지고 계셔서 이 레벨에 대한 영역에 따라서 대응을 또 참 달리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저도 사실 이게 이 개인 투자분들의 종목 포트들을 중간중간 계속 체크를 하는데 이게 보면 사실 말씀하셨던 이 장기국채 레버리지 ETF, 이 TMF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세배 장기국채 ETF 같은 경우는 사실 또 한동안 거의 이 서학개미의 거의 베스트 10에 항상 들어오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계속 들어 있었던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금리 레벨이 좀 낮아지면서 네. 이제 조금 이제 자본 차익을 좀 더 노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낮아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오히려 이 단기 국채 ETF를 또 많이 또 사용하십니다. 이게 사실 지금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이 재정 이슈라던가 뭐 물가에 그렇죠. 대한 불안감도 이런 것도 또 반영을 했었던 부분들이 네.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단기 국채를 사시면서 대응을 또 다른 방향으로 또 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변화의 모습이 있습니다. 확실히 점점 스마트해지시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미국의 ETF에서 액티브 비중이 10% 돌파하고 네. 패시브가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점진적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 네. 상황인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액티브 ETF가 빠르게 늘어나는 배경이나 네. 그런 뭐 투자자들의 성향의 변화 이유 같은 것들이 있나요? 뭐 여러 가지 배경들을 저희가 뭐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일단은 이제 미국 ETF 쪽으로 보면은 미국 액티브 ETF는 사실 우리나라랑 또 제도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이제 물론 이제 액티브라는 이제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ETF들은 뭐 잔어뜻 그대로 조금 더 유연하게 운영을 활발하게 좀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할 수 네. 있는 구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액티브 ETF도 이 기초 지수를 설정해 놓고 여기에다가 이 0.7이라는 상관계수를 지켜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액티브가 정말로 액티브하게 운용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일부 있는데 이 미국 ETF, 액티브 ETF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요? 예, 아예 기초지수가 기둥이 없고 그냥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컨셉에 맞는 정말 다양한 전략들을 그냥 유연하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은 뭐 미국 시장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항상 나오는 타이밍이기도 네. 하고 또 여러 가지 변수들 불확실성 요인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 패시브보다는 액티브를 통해서 이 전략적으로 좀 다양하게 조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전략에 대한 수요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패시브해도 지금 미국 주식은 너무 좋잖아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네. 수익이 괜찮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미국 투자자분들도 네. 이제 액티브를 원한다. 그쵸. 아, 네. 종목으로 벤치마크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고 싶다. 이런 것들이 좀 있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이 액티브 ETF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결국은 이 운영력의 히스토리를 보고서 수익을 잘 냈던 ETF들 보고서 들어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성과를 냈던 종목들이 자꾸 눈에 띄면은 네. 그러면 사실 또 자금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현상도 있다. 스타 매니저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운용사에 이제 ETF 많이 출시하는 네. 대형 운용사의 그 본부장급들 만나 뵈면은 이게 ETF 방금 말한 상관계수 0.7, 네. 기초지수 뭐 이런 것들 규제가 너무 촘촘하게 있어서 이게 자본시장의 영역이 아니래. 그렇구나. 그래서 이건 법률의 영역이다. 오. 그래서 맨날 법 규정만 보고 있는다고. 이거 안 맞추면 이게 상품 출시가 여러 안 개를 돼요. 알아야 되네요. 그렇네요. 근데 출시가 빨리 되어야 빨리 마케팅이 되고 네, 맞습니다.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그렇죠. 있는데 국내는 그게 되게 어렵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ETF 시장의 지금 분위기는 이 선점에 의한 마케팅 효과가 굉장히 이슈를 그냥 딱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사실 말씀하신 그런 속도전도 굉장히 또 이 운용력들한테는 매니저들한테는 굉장히 고민이 크게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총체적인 아트의 영역인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또 우리 옥동해분 중 한 분, 땅비니님께서 오늘 ETF면 질문이요. 스파이와 VO 중에서 어떤 ETF가 좋은지 이 모두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네, 종목 ETF잖아요. 예. 좀 투자 전략 함께 얘기를 해주세요. 뭐 사실 이게 SPI랑 VO는 가장 또 네. 시가총액 측면에서 가장 큰 ETF들입니다. 네. 대표 전환. 예, 맞습니다. 저희가. SPI가 어쨌든 93년에 최초로 상장된 ETF고 어. 사실 이제 이게 올해 좀 변화가 있었는데 SPI가 사실 이 ETF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다가 올해 VO한테 뺏겼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구나. 근데 이게 뺏긴 배경은 네. 사실
그 결국은 운용 보수, 수수료.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네, 있었고요. 맞아요. 저는 SPI가 압도적으로 1위여서 아, 네네. 수수료보다 그래도 네임 밸류가 힘이 네네. 더 세다 했는데 그쵸, 그쵸. 역전이 됐군요. 네, 역전이 돼서 최근엔 또 오히려 괴리가 좀 벌어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요? 이게 SPI가 이제 9bp 네. 운용 보수를 받고 있고 VO 같은 경우는 3bp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는 자금들은 보통 이제 VO 쪽으로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현상들이 누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성과는 거의 비슷하죠. 뭐 사실 큰 차이는 없고요. 그럼 수수료가 중요하긴 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액티브처럼 뭔가 알파를 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보수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이제 크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네. 또 이렇게 ETF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저희가 또 기다리는 시간이죠. 네. 네, 매수 또 상위 톱20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톱20 종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존에는 좀 저희가 매수 결제 상위 종목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좀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ETF 포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ETF를 포함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ETF 포함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1위에서 10위 보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했던 시놉시스가 좀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시놉시스가 주가가 떨어졌는데 네. 그때 서학개미 분들이 탑10으로 바로 뉴로 찍어주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ETF 포함한 순매수 기준으로 네. 1위에 그쵸. 랭크가 되어 있는데 기준이 약간 바뀌다 보니까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압도적으로 투자자들의 시선이 시놉시스에 꽂혀 있다. 맞아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위 자리를 이렇게 잘 지키고 있고, 그리고 또 오라클 또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오라클도 7계단이나 좀 올랐습니다. 아, 네, 장안의 화제이고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종목이 네. 저렇게 요즘에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그쵸. 나타내는 것들에 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네. 놀라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라클 다시 보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7계단 올라왔고요. 네. 또 2위는 좀 테슬라 숏이 좀 ETF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네, 이거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되게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테슬라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쵸. 되게 좋잖아요. 맞아요. 근데 테슬라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그런 네. 의심의 눈초리가 막 맞아요. 이렇게 탁 옆을 째려보듯이 하는 눈초리가 많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숏에 배팅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국장도 요즘 역사 최고치잖아요. 맞아요. 이제 인버스에 하는 꽃버스에 엄청난 개인 투자자분들이 배팅을 하고 계시거든요. 숏으로 이렇게. 네, 숏으로 대응하는 네. 분들이 이제 ETF에 이렇게 순매수의 상위에 아주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11위에서 20위도 한번 살펴볼게요. QQQ가 정말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가자. 네, 가자가 딱 반영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또 반면 로빈후드, 뉴스킬 파워,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 보였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11위부터 20위까지는 그 금액이 다 촘촘하게 있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네. 오늘은 이제 ETF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순위의 변동성이 좀 있어 그쵸. 보일 수 있고요. 11위가 맞아요. 결국엔 지금 아이온큐가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테슬라처럼 숏배팅이 과감하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네. 수가 있습니다. 와, 그리고 또 알파벳도 또 새롭게 이렇게 순위권에 올라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저희가 또 함께 순위 보면서 또 종목 보면서 얘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먼저 볼까요? 어떤 종목 볼까요? 테슬라입니다. 네, 네. 테슬라 한번 테슬라는 뭐 이게- 이슈가 언제든지 네, 많아서 그러니까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수급으로 한번 좀 살펴보고 네. 싶은데요. 네. 결국에 TSLQ, 테슬라 인버스 ETF인데요. 유동성이 인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가 촘촘하게 있다는 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래도 많을 수밖에 네, 없고 맞습니다. 거래가 많이 되면은 원하는 가격에 매도나 매수가 되니까 네. 많은 투자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렇게 테슬라 요즘 좋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많은 출연자분들 중에 한 분 이제 스마트 앤 영을 담당하는 조중기 연구원이라고 SK에 있는데요. 그 표현이 너무 적절해요. 이제 바깥 일을 안 하고 집안일, 설거지부터 하고 집안일 있다. 할 네. 시간이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 관심을 가진단 말이죠. 네. 근데 이렇게 인버스에 몰리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TSLQ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계속 체크를 하는데
이 TSLQ로 이 분위기가 넘어간 게 제 네. 기억으로는 한 3주, 4주 정도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원래 상위권에 항상 TSLL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네. 이 레버리지 2배 ETF로 이제 정방향으로 이제 베팅하는 수요들이 훨씬 많았었는데 이게 한 3, 4주 전부터 갑자기 TSLL이 사라지고 TSLQ가 순매수 상위로 들어온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게 보면은 사실 지난주부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기울기가 확 올라오면서 YTD 그러니까 연초 이후 기준으로 수익률 플러스 전환을 하긴 했는데 사실 그동안은 이게 M7 종목들, 그 빅테크 종목 중에서 물론 지금 애플이 아직도 옆 밑에 있긴 하지만 네. 요 애플과 테슬라만 둘만 사실 연초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영역에 계속 머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지친 이 성향들의 투자자분들이 이 포지션들을 좀 바꿔놨던 게 아닌가, 방향을 좀 바꿨던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사실 보관 금액 기준으로 봐도 저희가 이제 그 서학개미 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봐도 TSLL이 상위권 탑5 안에 들어가거든요. TSLL이. 예, 레버리지 상위 그 위쪽으로 좀 베팅하는 ETF가 R 종목 기준으로도 테슬라가 그쵸. 1등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 R 주식과 TSLL 그러니까 정방향에 베팅하시는 이 ETF 종목들 이게 사실은 항상 압도적으로 1위였는데 네. 이 덩어리의 반대 방향이 지금 등장한 거는 사실 조금 이제 시기상으로 좀 지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사실 이게 ETF 시장에서도 이 조금 이제 저는 좀 재밌는 현상으로 봤던 게 이게 사실 ETF 운용사들도 상품을 고민할 때 항상 이런 트렌드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근데 이 어느 순간부터 보면은 이게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 중에서 테슬라가 빠진 상태의 조합을 가지고 ETF들이 상장이 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아, 그래요? 이게 결국은 약간 테슬라의 주가가 조금 이제 괴리가 자꾸 생기다 네. 보니까 나왔던 현상들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아, 테슬라 서운해하겠는데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아, 그 결국에는 서학개미 분들이 마음이 좀 이렇게 워낙에 이제 상반기는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 내에서 그쵸. 막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주가에 좀 관심을 안 가졌다가 최근에 주가에 관심이 탁 올라오면서 올라왔는데 네. 그 지친 마음이 이렇게 반대 포지션을 자꾸 네. 엇갈리고 있군요. 투자자와 머스크의 마음. 네. 예. 뭐 큰 그림에서 보면은 사실 뭐 정치 이슈랑 또 BYD 뭐 중국 쪽에서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그냥 지지부진한 흐름들 계속 오래 갔었고 그런 부분들 차별화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네. 포지션들을 좀 바꾸셨던 네, 게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저희가 이 주가를 봤지만 최근에 테슬라가 한 달 동안 엄청 올랐어요. 그러면서 좀 일주일 동안 손실을 많이 봤는데 이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버텨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좀 투자 전략 좀 알려주세요. 요즘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베이터에서 이 네. 얘기가 종종 들려요. 종종 네, 들려요? 아, 테슬라 왜 오르는 거야? 어떻게 하신대요? 어떻게 좀 해야 할까요? 저는 사실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좀 상승 방향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이게 뭐 지금 어쨌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사실 정치 리스크에 의해서 좀 이렇게 모멘텀들이 확 죽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지금 최근에 경쟁사들의 이제 포지션들을 좀 계속 늘려나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네. 이 뭐 웨이모 뭐 최근에 리프트랑 네. 이슈도 있었고 하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본업에 좀 집중하는 형태들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혁신 산업들, 그러니까 로보택시부터 시작해서 주 메인 비즈니스들을 좀 더 끌어가는 모습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테슬라가 좀 약간 좀 정치 이슈 때문에 훼손됐던 이 디스카운트 됐던 영역들은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더 올라갈 것 같네요. 네. 앞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네. ETF 티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쵸. 속스인데요. 네. 시놉시스, 엔비디아. 네. 오늘 엔비디아는 안 보였지만 시놉시스 네. 1등을 했잖아요. 그쵸. 이게 매수에 계속 유입되는데 반도체 지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속스에 약 8,500만 달러가 예. 순매수 유입이 됐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AI 기반에는 반도체 관련된 네. 부분들이 부품으로 무조건 필수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네. 여기에 역으로 추종하는 3배, 변동률 네. 3배. 그렇죠. 네, 이거는 왜 이런 건가요?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이 순매수랑 같이 보는 데이터가 매도를 합산한 데이터들도 저는 좀 같이 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 방향성을 어느 쪽으로 가져가냐도 볼 수 있지만 매수랑 매도 금액을 총 합산해서 보면은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들도 좀 볼 수가 있는데 아, 그렇죠. 예, 이런 기준으로 보면 사실 SOXL과 S가 같이 상위권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같이 움직여요. 함께 움직이는군요.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사실 이 순매수 방향으로는 지금은 이제 S가 올라와서 인버스가 네. 더 많이 올라와 있지만 이 총금액으로 보면은 사실 이 레버리지 ETF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매수매도 합산하면은 금액이 더 커지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단타를 많이 치시는 또 비중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개별 모멘텀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반대쪽으로 조금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이슈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 단타를 조금 쳐서 반도체 같은 게 그동안 또 워낙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네. 약간 숏배팅을 좀 하시는 경우들이 또 생기지 않나. 아. 이게 비슷한 방향이지만 그 조금 이제 뒤에 배경들은 좀 달라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와 테슬라 쪽인 네. 것 같습니다. 요거 예. 지금 단타면은 우리 많은 서학개미 분들 귀가 쫑긋해지실 아, 네. 텐데 그 미국 우리 국장은 좀 짧게 치고 빠지는 거 많이 한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네. 미장은 그냥 쌓아두면 돼. 그쵸, 그냥 적금처럼 이렇게 적립식으로 넣어두고, 네. 분할 매수하면 돼 이러는데 미국 투자자분들도 네. 이거 단타 이런 거 좋아하세요? 레버리지 ETF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변동성을 키우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아. 레버리지 ETF는 사실 그 순매수 금액보다 매수 매도로 봤을 때 이게 덩어리가 커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리 다 그러는 거죠, 거의. 뭐 이게 뭐 자연스러운 현상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아, 변동성을 키우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애초에 아. 저희는 또 한국 투자자들이 그때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이렇게 좀 적극적이고 이런 아, 것들을 네네. 좀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예. 좀 숏이 좀 한국에만 좀 집중이 돼 있는 걸로 알았는데 또 이렇게 미국에도 네, 활발하게. 전반적인 분위기인 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네, 자연스럽다고 하니까 되게 그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네요. 그럼 좀 앞으로 좀 옥둥이들이 이 네. 속스 투자를 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향성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게 그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네. 보고 있는 게 결국은 사실 이 반도체도 결국 개별적인 이 테크에 대한 포지션들을 놓고 보면은 지금 너무 뚜렷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거는 네. AI가 여전히 가지고 있고 네. 사실 이게 KPX 투자가 계속 늘어나는 과정들에서 보면은 반도체는 어쨌든 이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항상 들어가야 되는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들 반도체는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약간 또 엔비디아 이슈들도 또 들어오고 있고 뭐 중국 쪽에서 또 이 경쟁에 대한 이슈들이 네. 생기곤 있지만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의심하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밸류에이션 얘기도 자꾸 나오지만은 이게 2023년부터 계속 반복됐던 현상인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밸류에이션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실적 추정치가 다시 상향 조정되면서 이 밸류에이션 부담 덜어내고 다시 주가 올라가고 이게 아직은 사이클에 좀 있다라고 네. 보고 있기 때문에 뭐 SOX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타로 좀 보시고 네. 정방향에 대한 부분들, 상승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아. 주 포지션으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아, 건강하고 워낙에 이게 올라가는데 그래도 무조건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네.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잘 맞추면은 아. 투자 전략은 되는데 네. 사실 그거는 신의 영역이 아닌가 타이밍이 싶습니다. 제일 어렵잖아요. 저희가 네. 뭐 항상 얘기하지만 ETF든 뭐 다른 거든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이 네. 타이밍이 너무 힘들거든요. 네. 못 맞추면 큰일 나고 네. 피 봅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오늘의 또 마지막 이슈픽이죠. 마지막 이슈픽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엔비디아입니다. 네. 오랜만에 다뤄보는데요. 그쵸. 엔비디아가 미중 갈등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국이 엔비디아 최신 H 구매를 금지했다라는 그쵸. 소식에 네. 주가가 3%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네, 미국 정부가 이 수출을 막으니까 엔비디아가 중국 전용 칩까지 만들었는데 이 중국이 필요 없다고 하는 상황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원래 성능이 더 좋은 H20 칩을 원했는데요. 미국 규제로 공급이 막히자 저사양 칩이라도 받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이 아예 국산 칩으로 가자 하고 노선을 아예 틀어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이 중국 정부가 자국산 AI 반도체 사용을 좀 장려를 하면서 이 미국 기술 의존도를 줄이겠다 이런 자신감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기술 자립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요. 앞으로 엔비디아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또한 중국의 이 하이테크 산업에서 반도체 자립은 얼마나 빠르게 네. 현실화가 가능한지 시장의 화두로 계속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면은 지난해 중국이 이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13% 정도를 차지를 한 정말 핵심 시장이거든요. 네. 이 단기 실적에 좀 공백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실망감이 반영되는 거는 좀 당연히 단계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현상이라고 네. 보고요. 이게 사실 그 일단 7월달에 지금 사실 이게 뉴스가 나온 부분들을 보면은 이 RTX 6000D에 대해서 네. 이제 지금 수출 제한이 걸리고 있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약간 또 본질적인 부분은 좀 나눠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중국이 자체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SMIC가 뭐 노광칩 시험 가동하고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알리바바 자회사가 이제 만든 칩이 뭐 차이나 유니컴에 네네. 계약을 좀 맺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불안감들은 분명히 있을 수는 네.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카테고리를 나눠서 보면은 이게 600D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H20이 막히고 나서 더 사양을 낮춰가지고 만들어 놓은 제품이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 가성비에 대한 얘기들이 이전부터 이미 굉장히 또 많았던 제품입니다. 이미 좀 약간 실패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내부 수요가 좀 안 따라오고 있는, 오히려 이 내부 수요는 H20을 다시 풀어줘라, 이런 쪽의 중국 수요들이 더 훨씬 많았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또 스페인에서 또 미중이 또 협상을 했었던 부분들이 네. 있고, 약간 압박 카드의 이 활용도가 훨씬 더 높지 않았나,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저 싶습니다. 되게 좀 재미있는 게 네. 처음에는 미국이 안 돼 했다가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거 해줄게 네. 했는데 갑자기 중국이 우리 필요 없어. 맞아요. 어. 아니 이거 사랑 싸움도 아니고 저희가 그때 밀당이랑 좀 네, 비교를 맞아요. 했는데 계속해서 밀당을 네.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각본 없는 드라마 같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네. 그러면서 꼭 그 유럽에서 꼭 만나잖아요. 네. 막 스웨덴에서 만났다가 런던에서 만나다 이번에 스페인 스페인 가고 뭐 거의 한 달 반마다 한 번씩 만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하면은 결국에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네. 얘기가 나오면은 사실 가장 시총이 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네. 매크로적인 이슈에 그냥 고래 싸움에 새우등 그렇죠. 터진다고. 물론 엔비디아가 새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네. 참 엔비디아를 홀드하시거나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되게 좀 답답함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맞아요. 생각이 되고요. 네. 이런 이슈뿐만 아니라 AMD, 브로드컴, 코어웨이브 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네. 결국에는 이제 범용성에서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될 수 있는 네. 고객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점점 다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이 엔비디아만큼 아직은 따라올 수는 없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외부 환경도 고민거리. 밑에서 치고 오는 애들이 결국에는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OP 마진이 80대에서 70대로 떨어지는 네. 부분들. 여기에서 이제 결국에는 뭐 정상 간의 통화도 얘기되고 있지만 네. 이 엔비디아가 주가를 통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은 위겠지만 네. 이러한 부분이 언제쯤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19일에 이제 통화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죠. 네. 그러면서 사실 근데 여기서 이 끝맺으면 되는 거는 사실 틱톡 이슈일 것 같고요. 네. 사실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좀 한 달의 시간을 더 갖겠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틱톡 예. 오라클이죠. 그렇죠. 네. 네. 결과적으로는 사실 엔비디아가 뭔가 이슈들을 다 털어내는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요? 이게 결국은 이 부분들을 좀 털어내는 협상 과정들이 진행되고 이런 의중들이 좀 밝혀지는 데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좀 바닥을 좀 잡아내는 그림들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보면은 이 중국 내에서도 H20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를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또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히려 지금 내부에서 좀 뭐 로이터나 이런 데서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H20 그 후속인 B30A에 대해서는 지금 H20도 사실 어떻게 보면 7월 달에 이미 이 6000D가 나왔는데 나온 타이밍에 협상을 통해서 수출 해제를 해줬잖아요. 네. 물론 이제 지금 그 15% 미국 정부에다 내는 네. 거를 아직도 해결을 못해서 실제로 납품은 안 됐지만 지금 이 부분들이 하나씩 풀려가고 있는 과정이면 이 B30A에 대한 이 부분들 수요를 이미 지금 중국 기업들도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알맹이는 여기 있는데 이제 껍데기 가지고 지금 좀 싸움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것들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옥동이 것 분들의 마음은 그 시로 표현하면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그다음에- 조커님께서 네. 또 이 중국 화웨이 칩으로 엔비디아를 좀 대체 못할 거다,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요. 네. 정말 그냥 이 밀당의 싸움으로 끝이 나는 사실 걸까요?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내용들은 네.
아직까지는 기술의 격차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고 중국 기업들도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 규제를 좀 풀어달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저희가 어쨌든 뭐 기술의 발전이라는 걸 저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현재 상황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분명히 불안한 요인들은 사실 작년, 재작년에도 항상 있었고 네. 그렇지만 지금 계속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이 부분들을 증명해 나가면서 앞으로 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기 정치적인 모멘텀 때문에 부각이 됐던 이 밸류에이션 이슈는 저희가 조금 시간의 문제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문제.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 좋다. 그러면 이 B30A가 H20의 후속품이면은 네네. 더 업그레이드된 건가요? 맞습니다. 그거를 지금 중국이 원하고 있겠네요. 예, 그것까지 풀어달라. 실질적으로 네. 지금은 네. 들어오지 마라 하지만 네네. 풀 거면 이거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게 그 반도체 이슈 나오기 하루 전인가에 보면 또 히토류 얘기도 미국에서 한번 또 꺼내놨었습니다. 네. 또 규제에 대한 얘기들, 또 이제 히토류를 확보하기 위한 펀드 조성 이런 얘기들 또 한번 했었거든요. 이게 사실 히토류가 중국의 무기라고 하면 그쵸. 또 미국은 반도체가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들이 좀 계속 된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그거네요. 인버스랑 네. 레버리지. 네. 그런 느낌이네요. 하나씩 쥐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거 그러면은 엔비디아 조금 기다려야 되나요? 저는 사실 이게 한 달을 어쨌든 어제 얘기를 하긴 했기 때문에 네. 한 달의 시간을 놓고 보면은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반 있으면 또 만나잖아요. 지금 이게 엄청난 게 지금 트럼프가 맨날 금리 인하 안 할 때마다 네. 막 올려가지고 파워를 엄청 뭐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국 국빈 방문 가가지고 황금 마차 타고 되게 네. 바쁘세요. 네. 정신이 없으시거든요. 그냥 별 얘기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돌아오면은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근데 네. 다음 달에 경주에서 에이펙이 열리는데 맞아요. 어제 우리나라의 외교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왕이 그분을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희망한다라고. 네. 그러면은 경주에서 네. 안압지일까요? 아닌가 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거죠. 네. 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나오고서 아직 만난 적은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 첫 만남이 되는 건데 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거든요. 네네. 지금은 이제 실무진들이 유럽에서 만나서 막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 공격을 주고받는 건데 네. 탑다운에서 얘기가 되면은 분명한 것은 좀 큰 그림에서 뭔가 나올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좋은 트리거가 나올 수 있나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시기상으로는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재반 사항들도 보면은 뭐 관세 영향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뭐 경제 지표에서도 약간 조금 이제 조금씩 압박이 좀 가해질 수 있는 상황도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통화 정책 이슈들도 있지만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도 뭔가 다른 걸 하나 풀어내면서 뭐 이렇게 이슈를 좀 터트려줘야 되는 뭐 그런 타이밍으로 한 달 후 정도면은 충분히 시기적으로 좀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 아, 그래요? 기대됩니다. 경주 에이펙.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또 조커님께서 딥시크 타령 때도 마찬가지고 이 중국이 뭐 한다고 해서 시장 내리면 이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나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게 한 2년 반, 그러니까 챗GPT가 나오고 나서 AI 쪽에 대한 얘기들은 항상 좀 반복됐던 현상인 것 같고요. 이런 경쟁자에 대한 얘기들은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사실 이게 뚜렷해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실적이랑 이런 상향 조정되는 추세들, KPX 투자에 대한 그 트렌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 자잘자잘한 이슈들이 터질 때 네. 이제 방향성을 잡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하고 제가 ETF 담당이니까 뭐 찝찝하시면 ETF를 사셔가지고 포트폴리오로 대응하시면 된다. 이런 것도 그러면 말씀드렸습니다. ETF 오늘 또 이제 대가로 나오셨는데 ETF 어떤 걸 사야 할까요? 저는 이제 IT 테크 쪽에서는 네.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종목이 좀 식상하고 이제 재미는 없어졌는데 네. 그 SMH를 반도체에서 많이 말씀드리고 네. 있고요.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테크 쪽을 이제 하드웨어랑 같이 결합한 AI 테마 ETF는 AIQ라는 종목을 또 AIQ.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결국에는 옥동이 분들이 어떤 거를 좀 네. 구매를 하면 좋을지 어떤 거를 사면 좋을지 네네. 그런 거를 항상 여쭤보거든요. 아, 네. AIQ. 그러면은 이제 이 주식은 이쪽으로 간다라면은 네.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채권에 대한 관심도 조금 높아질 수 있고요. 네. 차이. 그리고 최근에 금 가격이 어마무시하잖아요. 네네. 요런 것
주식 말고 네. 포트를 약간 다변화하면서 나 이런 것도 해라는 네. 그 마음을 다양하게? 안심시킬 수 있는 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맞아요. 안정적인 나 느낌으로. 주식만 하는 사람 아니야. 네. 네, 그런 건 뭐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조금 이제 있어 보일 수 있는 있어 보일 수. 좋다. 있어 보이는 거 보이면서 좋은데요? 돈도 내야 네,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칠 수도 거를 있네요.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AI 쪽에서 조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물론 이제 좀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또 계속 보던 종목 중 하나가 이 WGMI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WG면. 이거는 이제 찾아보시면 네. 비트코인 채굴 기업 ETF인데 이 채굴 기업 ETF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아이렌부터 시작해서 아이렌? 예, 코어 사이언티픽 뭐 네. 이런 종목들, 마라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네. 얘들이 지금 사실 비트코인 가지고 오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 데이터 센터로 전환하면서 AI 인프라 테마에 편승을 하고 있는 구조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은 돈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 채굴의 인프라가 데이터 센터로서 그렇죠. 지금 완전히 변화할 수 있다. 아예 그냥 재활용을 하면서 네. 그래서 다르게 변신하고 있는 네. 이 구조는 근데 이 이름은 이제 비트코인 채굴 기업 ETF로 돼 있기 네. 때문에 비트코인 마이닝 ETF로 돼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게 하나 또 있고 사실 금이랑 은 같은 경우가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사실 1차원적으로 접근하면은 금 현물 ETF, 뭐 GLD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금 현물 ETF 가장 크고요. 네. 그다음에 은 같은 경우는 SLV라는 ETF 가장 큰데 네. 이게 사실 현물 ETF보다 더 많이 오른 게 금광기업 ETF, 은광기업 ETF입니다. 그렇구나. 금광, 은광. 듣기만 해도 마음이 풍족해지는 느낌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괜히 금과 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네, 한번 네. 탐방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뭐가 있나요? 이거는 금강, 그 티커 네, 티커를 말씀 주셔야 됩니다. 네. 금광기업은 이제 GDX라는 종목이 이제 약간 좀 대형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네. GDXJ라는 종목은 이제 J가 주니어입니다. 그래서 중소형 금광기업으로 만들어진 ETF. 그래서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생산 비용은 이들은 똑같은데 네. 그냥 판매 가격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은 같은 경우는 은채굴 기업이 이제 실버에서 SIL을 따가지고 네. SIL이 아까 말씀드린 대형 중대형 네. 기업들 네. 그리고 SILJ가 주니어 중소형 기업들로 구성됐다. 그래서 이게 그 재밌는 거는 금 가격, 은 가격이 지금 한 38%, 40% 이 네, 내외에서 움직였는데 얘들 이 나머지 금강, 은광들은 100% 넘게 뛰었습니다. 오늘 연초 이후에. ETF인데요? 예, 그래서 이게 레버리지 효과들이 확실하게 좀 등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적으셨죠? 저희도 진행해야 되는데 열심히 적고 있긴 했는데 예, 오늘 또 이렇게 또 실장님께서 너무나도 알차게 저희 1시간 꽉꽉 채워주셨는데 실장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저희 어떻게 보면 이제 옛 동료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가까운 동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지인과 이제 재밌게 얘기 나누는 기분으로 네. 나와서 네.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너무 기쁜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또 하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언제든지 또 위주픽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네. 알찬 정보 마구마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위주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또 7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